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해 봅시다. 재현이가 얘기해 볼까요? 이집트의 거의 대부분은 사막으로 차 있어서 네, 이제 외부 세력들이 침입하기가 힘들었지만 네, 만약에 사막만 있었다면 문명이 발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 나일강이라는 그걸 주변으로 이제 문명이 발전했고요. 네. 나일강이 다시 범람을 해요. 거의 다 기억하네요. 그쵸? 땅이 좁아갖고 사람은 많은데 막 엉켜 살았어요. 네, 맞아요. 땅이 좁은 이유가 주변이 다 사막이어서 그런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거기가 그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였나요? 나일강.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영양가가 많은 흙이 매년 새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농사가 잘 된다라고 했던 부분. 자, 그리고 무역이 이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 나일강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그냥 물살 타고 내려오면 되죠. 그쵸? 네.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돛을 달아요. 그쵸? 돛을 네. 달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바다 쪽에서 왜 강한 바람이 불어요? 어, 그 설명까진 기억 안 나죠. 그쵸? 서현이가 알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땅인데 이집트니까 사막이잖아요. 그쵸? 네. 자, 햇볕이 이제 내리쬐니다. 자, 그러면 기온이 어디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 뜨거운 기운이 위로 네, 올라가. 네, 온도가 사막 쪽이 먼저 올라가고 바다가 좀 덜 올라가겠죠. 그쵸?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공기 밀도가 적어지고 여기는 공기 밀도가 높아지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바다 쪽에서 사막 쪽으로 부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위쪽은 어떻게 돼요? 사막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거죠. 그쵸? 하늘에서는 이렇게 불지만 땅 쪽에서는 바다에서 사막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돛 하나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내륙 지역에서 그 상류 지역으로 물건을 옮겨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 타고 내려가서 하류지대랑 거래하고 하류지대는 이제 곡물이 많거든요. 하류지대에서 거래하고 하류지대에서 또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이 바닷바람 타고 쭉 올라가면은 이제 또 거기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거기 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집트가 고대 무역의 중심지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네, 그 내용까지 했었고, 이제 이집트 본래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집트 고왕국이 있어요. 자, 고대 이집트 하면 세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무슨 왕국, 무슨 왕국, 무슨 왕국일까요? 고왕국, 중왕국. 맞아요. 그렇게 세 개 있어요. 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 고대 이집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왕국은 뭘까요? 당연히 어, 고, 고왕국인가? 고왕국이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집트 고대 왕국이 이집트 고왕국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집트를 통일한 왕이 있는데 그 이집트 왕이 이 메네스 혹은 나르메르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학계에서는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가 이제 그 논란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두 사람을 이제 그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집트 지역 있잖아요. 이집트 지역을 처음으로 이제 통일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첫 왕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쵸? 네. 우리나라 한강도 저기 출발하는 한강 상류가 있고 한강 하류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나일강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길기는 하지만 나일강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적 상류 쪽에 자리 잡아서 이집트를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상 이집트라고 불러요. 이해돼요? 네. 네, 비교적 하류, 이제 지중해에 가까운 지역, 여기가 사실 되게 비옥하거든요. 네, 지중해에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자리 잡아서 이집트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이집트는 뭐라고 불러요? 하 이집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그 영어 자료를 번역해가지고 요약한 거거든요. 네, 원래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집트 고왕국이에요. 네, 원래 이걸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이 선생님이 지금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퍼 이집트라고 나오죠, 그쵸? 네. 어퍼가 뭐예요? 위에 상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집트 상류 지역에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자리 잡은 상 이집트라고 해서 여기 아스완 지역으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멤피스라고 하는 요 지역이 시작되는 요 지역을 상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이해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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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어둡게 찍혀서 안 나와 있는데 나일강이 요때까지는 이렇게 한 줄기 물로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 가지 지류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지중해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물결의 흐름이 급격하게 느려지면서 여기에 이제 물과 같이 쓸려온 이제 흙들이 여기에 많이 쌓이게 돼요. 그걸 이제 충적지라고 하는데, 예, 충적지 평야지대로서 형성된 지역이 어디예요? 하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예, 네. 요게 처음에는 별개로 이제 도시국가들을 세우고 세력권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세력권으로 자리가 잡았던 거죠. 그쵸? 네. 그랬는데 이 두 개의 세력을 하나로 합쳐서 자, 이만큼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통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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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시면 이집트 문명이 이렇게 그냥 길죠. 그쵸? 네. 네, 왜 여기로는 왜 못 퍼져나갔어요? 여기로는 사막이라서. 네, 다 사막이어서 못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만 쭉 따라서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상 이집트는 아수안에서 이제 나일강 삼각주에 이르는 960km, 훨씬 길죠, 그렇죠? 하 이집트는 나일강 줄기가 7개네요. 그렇죠? 7개로 나누어지면서 충적 평야지대가 펼쳐지는 그 지역을 하 이집트라고 하는데요. 이 별개의 세력권이 형성이 되면서 처음에 상 이집트는 하얀 왕관, 그러니까 우리로 이거 왕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왕관은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 이미지를 준비해 왔는데 꼭 비니 같은 이런 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 이집트 통치자는 코브라가 달린 원래는 붉은 왕관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 메네스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면서 이 파라오의 상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코브라가 달린 흰색 왕관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관 색깔은 어디 걸 갖고 와요? 상 이집트 거를 갖고 오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코브라는 뭐예요? 하 이집트 거를 갖고 오죠. 그쵸? 네, 네. 두 개를 섞어서 쓰므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는 별개의 파라오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쵸? 네, 통합의 왕국을 이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하얀 왕관에 코브라가 달린 그 파라오의 상징을 그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거 영화에서 봤는데. 아, 영화에서 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꼭 하얀색 비니 같이 생겼죠. 그쵸? 근데 네. 요게 왕관이래요. 그쵸? 요게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모자 같은 거고, 근데 요 살짝 앞에 뭔가, 뭐예요? 네, 요 아, 앞에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달려있는, 근데 이게 왕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촌스러워. 네, 좀 촌스럽죠.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모양으로 삼았대요. 그쵸? 원래 하이집트에는 요게 어떤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빨간색이었고, 그쵸? 상이집트에는 뭐예요? 코브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달아서 이제 통합왕국이 이제 그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파라오를 섬긴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시기가 대개 BC 3100년경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쵸? 우리가 앞서 배웠던 어디냐, 수메르 문명 있잖아요. 그쵸? 수메르 문명이 대략 한 4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00년대로 오게 됐을 때 아카드 제국이 나오잖아요. 큰 제국. 근데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면 그래도 상당히 큰 세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벌써 BC 3100년경이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그만큼 살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좋았고 외적의 침입도 없으니까 빠르게 번성했다라는 거를 요 연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일왕국이 이제 이집트에서 문화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파라오가 자기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거대한 피라미드가 건축되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파라오가 자기는 신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언제부터예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조가 열린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네.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나라가 통합이 됐으니까 어때요? 서로 쪼개지기가 쉽겠죠. 그쵸? 네. 네. 그거를 공고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단순히 힘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 권위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런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신이, 신이다, 혹은 신의 대변인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신의 대변인이다라고는 왜 못했을까요? 아, 그러면 자기가 신이 안 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성직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아, 숨지자. 네, 수메르 문명에서도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권력을 갖고 행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성직자들 계층이 애초에 권력층이 된 건데, 여기는 이런 성직자층이 파라오가 된 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힘을 발하던 그런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자라고 자라서 파라오가 된 거였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 때처럼 내가 신의 대변인이다, 대표자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태양신 섬기는 사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은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들. 네,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사제다, 대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의 권위가 더 높을까요? 파라오의 권위가 더 높아질까요? 파라오에도 보니까. 그쵸. 파라오의 권위가 더 높아져 버리죠. 그쵸? 네, 그리고 신의 아들이니까 뭐 상 이집트건 하 이집트건 어떤 배경을 떠나서 같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쵸? 네, 네. 예수님을 믿는데 일본인이 예수님 믿으나 한국인이 예수님 믿으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하이집트나 상이집트나 똑같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이제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제 무슨 말 하면은 그게 곧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형. 네, 파라오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그쵸? 신성 모독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권위 체계를 그 확립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도 어디서 오는 거냐? 이집트 말로 거대한 집이라고 하는 어, 용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통령 이름 부를 때 이름 잘 부르나요? 이름 잘 못 부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집에 계시는 분. 이런 의미로, 그 파라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를 뜻하는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리 잡은 게 바로, 성경엔 바로라고 나오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공고하게 통치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엉뚱한 일을 불러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오게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 사람이나 귀족들은 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동급이 되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의 혈통을 일반 사람들이나 귀족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피가 섞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남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쵸? 네. 서연이하고 재현이는 지금 동생이 없잖아요, 그쵸? 네. 만약에 서연이한테 남동생이 있다거나 서연이한테 오빠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서연이가 이집트 고왕국에서 태어난 파라오의 자녀였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서연이는 오빠나 동생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네. 네. 왜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신성한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려면은 무슨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 결혼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귀족이나 일반 평민 뭐 사제도 괜찮아요. 어쨌든 자녀를 데려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한 혈통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을 지키려면은 남매끼리 결혼을 하게 하는 이제 그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재현이로 따지면은 여동생이 있는데 나중에 여동생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막 그 무슨 장애인 같은 네, 그런 애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행했을 때 어떤 그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유전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나중에 생물학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는 해줄게요. 근데 하여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근친혼을 아까 남매끼리 결혼하면 그 안에서 계속 결혼하니까 그 유전자가 만나서 발현될 확률이 그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이 넓은 풀에서 골라서 만나서 결혼했을 때 발현하는 확률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어떨까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 안에 이 통이에요. 이 통 안에 굿을 4개를 넣어놨어요. 4개. 네.
그 중에 하나는 노란색 구슬이라고 해봅시다. 네.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계속 고르라고 해보세요. 네 개 중에 하나는 노란 구슬인데, 자, 그래서 구슬을 계속 골라봐라고 하다 보면은 노란색 구슬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걸리겠죠. 확률이 어떻게 25%의 확률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번 중에 한 번은 노란 구슬이 걸리는 꼴로 잡아서 뽑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뽑을 때 네 개 중에 하나가 노란 구슬이 아니라 한 8번이나 16번, 16개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 훨씬 노란 구슬이 나올 빈도수가 적어지겠죠. 네. 그쵸? 예, 그 얘기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있는데 우리 안에서 계속 결혼을 하다 보면은 그게 걸릴 가능성이 4분의 1로 계속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예, 근데 우리랑 혈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게 4분의 1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8분의 1, 16분의 1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유전자가 발현돼서 병이 나올 확률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좀 멍하죠. 그쵸? 저 어쨌건, 네. 좀 더 그 자세한 얘기는 생물학 시간 때 해줄게요. 왜 그런지는 생물학 시간 때 얘기해 줄 텐데, 하여간 형제나 자매가 결혼하면은 이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태어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정신지체화나 그다음에 그 신체 장기 중에 하나가 기형으로 나와가지고 오래 못 살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예. 그리고 이게 1대나 2대는 조금 덜한데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그러한 유전병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마 가문이 이제 거의 뭐 사라지게 될 정도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는데 파라오가 이것들을 예상을 못했겠죠, 그렇죠? 예, 예상을 못하고 일단은 신성을 주장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 중에서 그 아들, 딸이 있는데 니네 둘이 결혼해. 그리고 예, 나온 자녀들 중에 아들을 다시 파라오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 신왕국 정도쯤 가면은 이제 그 나오는 그 후계자들마다 빨리 죽고 막 정신병 안고 태어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파라오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다른 혈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신성한 혈통에서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피라미드를 짓는 그 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그 파라오가 죽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 파라오가 사후세계에 이제 들어가죠. 일반적인 곳에 안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신의 아들에 걸맞는 그런 이제 그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피라미드가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을 동원해야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백성들이 동원이 되는데 막 툴툴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막 했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네, 의외로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파라오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동원해놓고 그냥 그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겠죠. 그쵸? 예, 네. 근데 의외로 동원됐을 때 먹을 것도 잘 주고 대우를 일단 잘해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네, 파라오가 이제 신의 아들이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태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태양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일강의 수량과 범람 수위를 조정해주는 일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뻥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 나일강이 범람하는 게 중요하나요, 안 중요하나요? 중요한. 엄청 중요하죠. 그쵸? 나일강이 크게 범람하면은 살고 있는 지대까지 휩쓸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거기까지 다 흙에 묻혀버리겠죠? 네, 네.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적당히 범람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농경지만 이렇게 싹 새 땅을 깔아주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근데 범람을 근데 막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힘들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 태양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파라오를 섬기는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해야 되겠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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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야 이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 가서 나일강을 잘 다스려줘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살기 좋은 거.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파라오가 태양으로 돌아갈 때 자기만 가느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 권한도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파라오의 유물들 중에 꼭 배가 나온대요. 배가.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싶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파라오가 태양으로 타고 갈 배라고 생각을 했고 배가 움직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선원들 있어야겠죠. 그쵸? 네, 네. 그 선원에 자기가 포함되면 어떨까요? 자기도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영원 아, 불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툴툴거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열심을 다해서, 그쵸? 열성적으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의 규모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점점점 커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피라미드 있죠. 그쵸? 네,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이 고왕국 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가 그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고 나서 신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멍하죠, 그쵸? 네,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이 일을 함께 해줘야 이런 거대한 이게 나오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 아들이니까 나일강 수량 조정해 주는 거니까 잘 보여야 되고 또 불멸의 세계로 들어갈 때 같이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그 근친 결혼이죠. 남매 결혼으로 인해서 후대에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왕족들이죠. 왕족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왕국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일강의 범람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영양가 있는 토지를 그 위에 새로 쫙 깔아준다는 얘기는 했죠.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땅의 경계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잠깐만. 안 남아 있게 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범람하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는 네 땅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네, 나눠서 농사를 막 지은 겁니다. 네, 자, 근데
나일강이 범람해서 여기에 새 흙을 쫙 깔아줬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가 네 땅인데 이런 표시가 표면에 나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로 어딘가를 경계로 삼아서 여기는 내 땅이고 여기는 네 땅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그쵸?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정확한 면적을 계산을 해서 이게 설령 없어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A라고 하는 집의 땅은 예를 들어서 뭐 300제곱미터였다. 그리고 B라고 하는 데 땅도 350 제곱미터였다. 면적을 계산할 줄 알게 되면은 여기에 새 땅이 깔려서 경계가 없어지더라도 어때요? 300제곱미터만큼 떼주면 되는 거고 350만큼 떼주면 그만인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측량술이 발달을 하게 돼요.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측량술이 발전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뭐가 발전해야 되느냐? 수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더하기 빼기 제곱근을 이제 사용할 줄 알게 되는데, 제곱근이 뭐냐면은 이제 그거예요. 4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하면 2거든요. 그러니까 네. 2 곱하기 2가 4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서 나오는 수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의 제곱근은 뭐냐? 3 곱하기 3이니까 3이거든요.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발전이 측량에 이제 활용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문명의 특징이니까 글자가 당연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글자 발명에서 사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그 수메르 문명처럼 처음에는 생김새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수메르 문명도 그랬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이런 문자의 단점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수메르 문명도 뭘로 바뀌어요? 소리 글자로 바뀌잖아요. 그쵸? 한 600개의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은 너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리 글자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황당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의 의미 그대로 사용한 걸 내버려 둔 것도 있고 예전에 사용하던 그 의미 체계에서 음절을 나타내는 기호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자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봤을 때 이거를 그림의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될지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로 봐야 될지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집트 문자 봤을 때 그걸 해독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무도 해독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집트 문자가 해독이 돼서 이런 사실까지 알아냈냐면은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해서 그 말에 이거를 사용한 의미의 말을 쭉 기록해 놓고 밑에다가 두 개의 번역문을 적어 놨어요. 이게 하나가 이 글자 말고 이제 약간 변형되어 있는 이집트어로 지금 말한 요 글자예요. 이게 신성 문자, 성강 문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있는 거를 번역한 문자가 있고 결정적인 게 여기에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 음절을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또 그 해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쓴 거래요.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거 여러분들 낯익죠, 그쵸? 네, 이거 스핑크스잖아요, 그쵸? 네, 처음에는 이게 스핑크스를 나타내는 의미였겠죠, 그쵸?
네. 근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4번이잖아요. 4번이 여기 요 L 발음이죠. 그쵸? L 네. 발음을 내는 음절 기호로 바뀌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스핑크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쵸? 근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L에 해당하는 음절을 나타내는 기호로 스핑크스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읽었을 때 프톨레미 living ever pta loving이라고 하는 글자를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게 그렇게 쓰여 있대요. 네, 이집트 문자로. 네, 그거를 이제 그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걸 이제 캐치해내는 거죠. 이거 음절을 나타내는 기호였구나. 스핑크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역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 체계가 매우 복잡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파피루스 사용해서 종이 만든 이야기, 그쵸?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종이 만드는 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 갈대 숲 같은 데서 이렇게 파피루스가 자라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껍질이에요. 이 겉껍질을 벗기고 겉껍질 안에 있는 이 속껍질이죠. 그쵸? 이 속껍질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낸 다음에 요거를 얇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 줄씩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한 줄 한 줄. 요 껍질을 한 줄 한 줄 한 줄 하나는 좌로 놓고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로로 놓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열과 이게 압력이에요. 압력을 가하면서 그 다음에 뜨거운 그 스팀, 김을 쬐주는 겁니다. 김을 쬐주면서 압력을 가하면은 얘가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이로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종이의 발명이 그때 의학 지식의 그 유통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 들었었죠. 그쵸? 네, 그 파피루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